낭만서점 10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순 허입니다. 네, 100회 하고도 2회를 더 하고 있네요. 네, 200회를 향해 달려가야죠. 하지만 저희들의 자리 배치는 아직도 지난번 공개방송과 같이 네. 이게 꼭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죠? 귀찮아서 그러신 거죠? 그래. 자리가 그대로 있어서 네. 조금 있으면 공개방송을 다시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또 저희가 새로운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화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굉장히 분주한 일들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제주소년 6집 새 앨범 발표했고요. 앨범 발매 기념 콘서트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시름 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 책 읽는 게 굉장히 즐거웠어요. 다른 때는 네. 그동안 한 몇 개월 동안은 제가 작업에 치여서 근데 또 낭만서점이 다가오고 숙제하는 기분으로 숙제하는 기분으로 벼락치기로 막 읽고 그랬는데 네. 이번 주는 그냥 카페에 앉아서 편안하게 여유롭게. 예, 그래서 그런지 또 이번 소설 아주 재미있게 다가왔어요. 네, 독서라는 게 진짜 강제로 하면 물론 그것 자체로도 네.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해요. 네. 그런데 그 책의 깊이를 좀 느끼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좀 바쁘더라도 마음만은 여유롭게 독서를 하려고 하는데요. 쉽진 않죠. 여유를 만들어주기는 하지만 내가 여유 있는 상태에서 읽으면 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앨범도 나왔는데 예. 홍보를 좀 해주시죠. 네, 예. 뭐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책 얘기해야 되나 싶었는데 앨범 나왔습니다. 네. 일단 드라이브인 제주라는 제목의 앨범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제주도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주도 생활이라 하면 20살 초반대 시절이거든요. 네. 대학 생활을 제가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어느덧 한 15, 16년 전 얘기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를 찾을 때마다 이제는 조금씩 변해가고 하지만 나의 청춘은 왠지 거기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노래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앨범 제목까지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네. 그런 전체적인 그 주제를 가진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제주와 또 과거의 제주 그렇죠. 그 사이에 있는 제주 소년의 어떤 그 추억이 네. 담겨 있는 뭐 그런 곡들이네요. 맞아요. 안 그래도 뭐 제주 소년이냐 제주 소년이냐 모르시고 뭐 연관 검색어로도 뜨고 늘 그래온 세월 속에서 제주도가 고향이냐 네.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제주도 어디 가면 좋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왔던 거를 이렇게 다시 답하는 네. 그런 의미의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출연도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예. 낭만서점과 비교하면 어떠세요? 낭만서점에서는 책 얘기 나누니까. 근데 피디님 말씀으로는 제 방송 들으셨대요. 얼마 전에 EBS 출연했는데 네. 여기가 훨씬 편하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홈그라운드인 기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낭만서점이. 맞아요. 경환 씨가 낸 앨범 또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그 앨범 소감평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제주소년 사인 CD를 협찬할까요? 네, 예. 보내주시면 가능하죠.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댓글 소개해드릴까요? 네. 자, 민트 돌고래님입니다. 100회 축하드립니다. 방송도 정말 재밌었어요. 청취자분들 목소리 듣는 것도, 시대의 소음 소개와 낭독도, 낭만서점 뒷이야기도 모두요. 다음 주에 러시아로 여행 가는데 시대의 소음 들고 가려고요. 가기 전에 읽는 게 더 나을까요? 어렵다고들 하셔서. 러시아 여행을 가시는데 시대의 소음 읽으시면은 싱크로율이 아주 그럼요. 좋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만날 수 있길 바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밑에 오늘도 봄날님께서 제가 감히 읽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악도 들으시고요. 방송도 들으셨으니 잘 넘어갈 듯해요.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좋은 책 같아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에 계시겠네요. 네. 폭스님입니다. FFOXXX. 네. 안녕하세요. 100회 특집 공개방송에 참석했던 김혜진입니다. 라고만 남겨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당연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또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200회 특집을 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저희들도 좋은 방송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손글씨 이벤트를 진행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많이 읽어드렸죠? 네.
기한을 넘기시긴 했는데, 예, 하나가 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네, 읽어드리도록 할까요? 뒤늦게 도착한 손글씨인데요. 안녕하세요. 낭만서점 애청자입니다. 댓글도 한번 남긴 적 없는데 이렇게 손글씨 엽서 이벤트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네요. 팟캐스트에서 알려주신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 앉아 이 엽서를 쓰고 있어요. 예전부터 읽고 싶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못 읽은 김정훈님의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가 마침 눈에 띄어서 읽다가 너무도 와닿는 구절을 만나서 엽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럼 옮겨 적어볼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글씨를 주셨습니다. 네. 저도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가봤습니다. 정말 큰 규모로 책을 편하게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책 좀 읽는다는 사람들은 다 가봤군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책을 잘 못 읽어요. 아, 주로 어디서 읽으세요? 저는 주로 도서관이나 집에서 읽습니다. 그냥 방에서 읽어요. 좀 조용한 곳에서. 네. 그렇군요. 정말 많은 책이 있다는 건 좋고 또 거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책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저 책 그냥 들고 가면 어떡하지? 네, 이런 도둑 맞을까봐. 네, 약간 걱정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죠. 책 도둑은 도둑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잡혀갑니다. 도둑이죠. 예. 네. 이 김정훈 작가의 이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예, 구절 적어주셨는데요. 좀 읽어볼게요. 네. 막연한 그리움이 현실 속에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변할 때 생기는 심리적 반응은 설렘이다. 행복의 기준은 바로 이 설렘의 유무다. 그저 느긋하고 여유로운 상태는 행복이 아니다. 금방 지루해진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설렘이 동반된다면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 된다. 사랑에는 설렘이 동반된다. 네. 그러고 나서 또 밑에 낭만서점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낭만서점 팟캐스트를 기다리는 일은 제 일상의 소소한 설렘이자 즐거움입니다. 두 진행자분들은 물론 팟캐스트를 만드느라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이렇게 짧은 엽서를 쓰는 동안에도 참 즐거운 설렘을 느끼네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From 라벤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손글씨 이벤트 응모해주신 라벤더님께 선물 보내드려야 될 텐데요. 네. 또 손글씨 예쁘게 쓰시라고요. 저희가 펜과 또 참고하실 수 있는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만서점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2017년도 하반기에 공연 소식이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달 한 번씩은 이제 북콘서트와 또 뮤지션들의 공연 합쳐진 그런 낭독 콘서트죠? 네. 네, 이렇게 열어갈 텐데요. 가장 앞서 있는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19일인데요. 김혜란 작가님과 한희정 뮤지션이 출연하는 콘서트가 잡혀 있습니다. 벌써부터 불티나게 예매 경쟁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인터파크와 교보문고를 통해서 예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이 조합 너무 기대돼요. 아마 들어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착한 가격, 퀄리티 있는 공연. 아, 그럼요. 저희들이 진행하고요. 그럼요. 장소는 성수 아트홀입니다. 제가 빨간 책방 공개 방송으로 한번 가봤는데요. 아, 여기서 했군요. 되게 좋더라고요. 2층도 있고. 여러분들이 꽉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때 또 뵙겠습니다. 지선 씨한테서 좋은 향기가 나. 향수 바꿨어? 러비더비 섬유향수요. 러비더비 섬유향수? 네, 냄새 배인 후 신발에 뿌려주면 항균 탈취도 되고 향기는 얼마나 좋은데요. 애들 교복, 남편 정장, 쾌쾌한 방냄새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지금 구매해야겠다. 지금 러비더비 신규 가입하면 섬유향수 미니어처 2종이 영원이에요. 빨리 신청해요, 선배. 지금 러비더비를 검색해보세요. 서강준이 추천하는 섬유향수 미니어처 2종을 영원해 드립니다. 당신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요. 러비더비.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22일 출판산업 간담회에서 100억 원 규모의 출판 펀드를 조성하고 2018년을 책의 해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블랙리스트 파문, 송인서적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여러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판 유통계 주요 단체장과 출판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는데요. 도 장관은 2014년 15년에 세종도서 선정 시 2차 심사를 통과한 도서 중 특정 작가와 주제의 도서 22권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배제됐다면서 지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같이 창작 출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창작의 자유를 훼손하고 또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일어나선 안 되겠죠. 네. 도정환 장관님은 또 시인이시잖아요. 네. 굉장히 바람직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학계에.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내달부터 문화가 있는 주간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 하루에 한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요. 매달 마지막 한 주간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인데요. 문화가 있는 날은 시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박물관, 공연장 입장료 등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문화가 있는 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 공연장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고 하네요. 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주경야락이라고 직장인 밴드들이 음악을 발표하는 과정을 돕는 건데 제가 같이 해서 서초동 최과장이라는 팀이 음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최과장이요? 되게 괜찮아요. 제가 녹음 다 돕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색하시면 됩니다. 장명이 쏙쏙 너무 들어오죠? 이렇게 귀에 쏙 박혀서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서초동이 아니라는데 승진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 과장님.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인기 웹툰 뮤지컬 붐을 일으키다. 최근 웹툰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에는 찌질의 역사, 위대한 캐츠비, 신과 함께 등 뮤지컬 3편이 잇따라 개막했는데요. 웹툰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3편이 한 달 새 무대에 오르는 것은 흔치 않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웹툰이 이제 뮤지컬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웹툰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그 웹툰을 기반으로 한 다변화된 어떤 다른 창작으로의 이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낭만서점 102회에서 다룰 책은요. 배명훈 작가의 예술과 중력 가속도입니다. 네, 예술과 중력 가속도. 이게 뭐랄까요? 제목만 보면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가속도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일단은 안 펼쳐봐야 되는 책인가 싶은 중력 가속도 때문에 어떤 저랑 아무 상관없는 장르의 학문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그쵸. 배명훈 소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중력 가속도 하면 물리 과목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한창 고등학교 때 이 중력 가속도를 계산하던 저는 기억이 떠올라서 전혀 배우던 시절에도 이해를 못했고 지금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장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 소설을 통해서 조금은 친해진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저는 요즘에 과학책들을 일부러 읽어보려고 책들을 정말 많이 샀어요. 그래요? 네. 한 20권 산 것 같습니다. 책은 사려고 읽는 게 아니라 사놓은 책들 중에서 읽는 거라는 얘기가 돌던데요. 요즘에.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과학을 좀 관심 있게 읽어보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동안 인문학에 관련된 책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읽어온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독서 습관을 따져봤더니 되게 편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어떤 베이스가 없으면 제가 어떤 작품을 보는데 상당히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특히 SF 장르나 여타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볼 때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그 작품을 비평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생존의 문제로 과학을 좀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그런 장르들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취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쵸. 평론가로서도 어떤 밑바탕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취재 비슷하게. 평론을 쓰려면 어쨌든 지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는 거고 정신분석학을 공부하는 거고 그러는 건데 요즘에는 과학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네, 토마스 쿤 샀습니다.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희 집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꽂혀 있는데 네. 완독은 뭐 전혀 그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말이 실제로는 어떤 책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책을 읽지 않고 그 단어만 갖다 쓰는 경우가 되게 많죠.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접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배명훈 작가님의 예술과 중력 가속도 이 책은 소설집이죠. 단편 소설들이 묶여 있습니다. 예. 총 10편의 단편이 묶여 있습니다. 뭐 배명훈 작가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상당 부분 오늘 낭만서점은 SF 소설 이야기를 하겠구나 짐작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설 속의 단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데뷔작 스마트 D. 이 왜 전설인가요? 작품이 훌륭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거 전제하에 이 작품이 2005년 과학기술 그 창작문의의 단편 부문에 수상을 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배명훈 작가가 이 스마트 D라는 작품으로 등단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소설집에도 실리지 않다가 이번에 예술과 중력 가속도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읽어보고 싶었던 독자들은 도저히 이 작품이 실려있는 매체를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소문으로만 떠돌았던. 희귀템이 되어 있었군요. 스마트 D로 등단을 했다는데 스마트 D를 읽어볼 수는 없다.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네. 작가의 말에 되게 거였죠. 재밌는 표현 나오더라고요. 네. 스마트 D라고 그때 2005년 당시에 이름을 지었지만 지금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이 보급된 사회에서 2005년에 가졌던 스마트라는 단어의 어감을 되찾을 수가 없다. 그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스마트폰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10년이 채 안 된 말이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때까지도 폴더폰. 맞아요. 뭐 이런 거. 꽤 오랫동안 폴더폰을 고집하다 넘어온 사람인데 넘어온 지도 뭐 벌써 한 7, 8년 되네요. 이제. 네네. 이 배명훈 작가님 소개를 또 경환 씨가 좀 해주시죠. 네. 2005년 스마트 D로 과학기술 창작 문예 단편 부문에 당선되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소설집 안녕 인공존재, 연작소설 타워, 총통각하, 장편소설 신의 궤도 1, 2, 은닉, 맛집 폭격, 첫숨, 중편소설 청혼, 가마틀 스타일, 동화 끼익끼익 아주 중대한 임무 등을 펴냈습니다. 2010년 안녕 인공존재로 제1회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 전에 다뤘던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1회 수상자시군요. 네. 배명훈 작가님은 저는 정세랑 작가님과 짝을 지어서 떠오르는 지난번에 저희가 환영입니다. 모셨던 네. 예술과 중력 가속도의 해설을 또 정세랑 작가님이 썼어요. 맞아요. 네. 써있네요. 두 분이 정말 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세랑 작가와 이 배명훈 작가의 인연 또 판타스틱이라는 지금은 사라진 매체가 있는데요. 그 SF의 그 작품을 또 기고하면서 서로의 작품을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문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배명훈 작가는 또 이렇게 SF 장르를 쓰는데 뭐 이공계 출신은 아니에요. 외교학과라면서요? 네. 학부는 외교학과를 나왔고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정치 쪽으로 또 전공을 하셨는데 네. 소설들은 이렇게
우주에 관한 이야기들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에 대해서 다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질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SF 장르를 낯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선입견이 있다. 우주에 나가서 전쟁을 한다든가 모르는 기술이 나온다든가 해야 SF라는. 그런데 당신 작품들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들은 행성 간의 정치적 긴장에 관한 이야기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배명훈 작가가 전공이 국제정치학이라서 그렇다. 전공을 살리셨네요. 네. 원래 소설 쓰는 건 취미였고 직업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상태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네. 근데 전공은 국제정치학인데 우주정치까지 나가신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정치를 가지고 SF가 아닌 이야기를 쓰고 싶진 않나?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거 누가 쓰고 있으니까 나는 SF를 쓰겠다. 그렇군요. 굳건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본인만의 장르를 확실히 하셨네요. 네네. 그리고 배명훈 작가의 등단이 2005년이고 올해가 2017년이니까 벌써 10년이 넘게 또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책도 펴냈고요. 그리고 문단과 대중의 인지도도 아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네. 최근에 제가 글 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어디에 기고하는 것도 있고 또 앨범 작업기를 또 길게 썼거든요. 근데 앨범 음악 작업하는 거 못지않게 정말 퇴고와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글 많이 쓰시고 이렇게 작품들 펴내시는 분들을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경원 씨는 이 예술과 중력 가속도 카페에서 천천히 읽어보셨다고 했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조개를 읽어요와 예술과 중력 가속도 두 작품 특히 또 읽어봤는데 예술과 중력 가속도의 이 흡입력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중력 가속도라는 말에 겁먹으셨다면서요? 겁을 먹은 거와 다르게 소설은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하는 그런 또 쫄깃함으로 읽어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 조어 자체가 상당히 신기하지 않으셨어요? 중력 가속도라는 말에 왜 예술이 붙지? 그러니까 신기하다기보다는 이게 무슨 얘기를 도대체 하려고 그러는 건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나 궁금했는데 궁금증들이 조금씩 해소되어 가면서 읽어 나가는 재미있었고요. 약간 웃음을 터뜨리게 되는 지점도 있고. 맞아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접하시면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예술과 중력과 속도라는 배명훈 작가의 이 소설집이요, 오늘의 작가상이라는 상의 후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은 전문가들도 추천을 하고 독자들의 선택을 통해서 후보군이 추려지거든요. 그 안에 당당하게 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배명훈 작가가 그리고 있는 세계에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예술과 중력과 속도라는 단편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술과 중력과 속도, 이런 내용인데요. 주인공은 현대 무용을 한 은경 씨를 만나게 되고요. 그녀에게 푹 빠집니다. 은경이라는 인물은요, 지구에서 현대 무용을 전공한 게 아니라 달에서 춤을 추던 무용수였죠. 그런데 이 달에서 지구로 오게 되면서 중력이 워낙 다르잖아요. 원래 달에서 뛰던 점프를 뛰지 못하고 그러면서 많은 내면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답답해하죠. 이런 와중에 무중력 공연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을 이 남자친구인 나에게 전하게 되고요. 나는 그녀가 펼치는 무중력 공연을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그녀의 공연을 감상하게 되죠. 정말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여긴가 싶었는데 또 어디론가 가는 그런 장소에서. 이 소설을 읽으실 때 여러분 비닐봉지를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 소설의 맨 앞에 이상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소설을 시작하기 전에 그 페이지의 한 중반부부터 원래 시작을 하잖아요.
위에를 비워두고. 근데 빈 윗칸에 우측 상단에 네. 당구장 표시 있고요. 네. 주의, 식사 시간을 피해서 읽을 것.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 주의사항을 보고, 아, 되게 좀, 더럽거나, 약간 냄새나거나 뭐 이런 내용인가 싶었어요. 네. 근데 뭐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초반의 소설이.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는 그렇죠. 아들의 대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소개팅 하라고.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왜 식사 시간을 피해서 읽으라고 하는 걸까? 정말 의아한데 뒤에 가면 납득이 됩니다. 이 주인공의 고통을 독자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액 막 이런 비명이 예, 난무하기 때문에 예. 식사 시간을 피해서 읽는 게 좋죠. 그렇겠네요. 저는 작가의 친절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네. 경환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앞에 주의사항을 까먹고 네. 뭐 먹으면서 읽었던 것 같긴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니까 경환 씨가 거리감을 두시지 말고 정말 주인공이 이입해서 읽으면 더 깊이 들어가서 진짜 구토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무중력 공연을 보고 있다는 그렇죠. 그런 기분으로 상상을 하는 거죠. 예. 네. 이 예술과 중력 가속도 원래 배명훈 작가가 백령도 여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백령도에 가려면 당연히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엄청난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토를 하는데 이야기가 번뜩 이제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예술을 발생시킬 수 있고 또 그게 안 이루어질 때 예술가는 또 왜 괴로워할까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예, 좀 담아내려고 했다. 구토의 경험을 통해서 예. 배멀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설을 탄생시키는. 저도 이러고 싶다. 야, 진짜 명작가다. 네. 저도 이런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거든요. 근데 주로 까먹어요. 어떤 순간에 순간적으로 이런 이야기, 이런 노랫말 생각이 지나가긴 하는데 다시 좀 뭘 해보려고 그러면 그게 뭐였지 하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메모의 습관 예.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심지어 메모를 해도 까먹어요. 맞아. 메모를 내가 도대체 이걸 왜 했지? 이런 이게 때가 뭐지? 있죠. 여기서 출발해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저도 그럴 때가 그 생각을 했던 제가 사라져 있어요. 안타깝죠. 저는 어떤 게 있냐면 책을 이렇게 읽다가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형광펜으로 그렇죠, 옆에 그렇죠. 메모도 돼 있고. 근데 제가 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이거 분명히 내 글씨인데 동생이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누가 봐도 내 글씨야. 예.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언제 읽었지? 이러면서 기억이 통째로 삭제된 그런 경우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예. 네. 심지어 또 제가 또 별로 그렇게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생각난 대로 빨리 적었는데 맞아요. 아예 알아볼 수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꿈에서 이렇게 어떤 영감을 좀 받으신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비몽사몽한 가운데 머릿맡에 이 메모장과 펜을 놔두고 이렇게 눈 감고 막 쓴대요. 그렇지. 네. 진짜로.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본대요, 그걸. 그러면 90%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알아봅니다. 네. 꿈에서 레리비를 듣고 작곡했다는 얘기를 폴 맥카트니가 해서 저도 한번 꿈에서 멜로디가 나와서 일어나자마자 흥얼흥얼 거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죠. 녹음하셨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녹음을 했어요. 예.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들으니까 멜로디가 없어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멜로디. 얘기. 그냥.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였는데 그게 현실로 나오면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저는 SF의 이런 세계가 현실에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꿈에서 내가 봤던 것을 그대로 좀 재현해주는 꿈 영상기나 이런 게 있으면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훨씬 더 좀 편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좀 꿈도 가져보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해서 과학기술 발전하고 있는데 뭐 뇌 주파수 뭐 이런 걸로 뭔가 지금과는 다른 어떤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네, 이 예술과 중력 가속도 주인공은
납니다. 예, 뭐 이름은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데요. 소진이라는 여자친구와 2년 정도 지금 만남을 이어가고 있죠. 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소진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대로 가면 저 둘이 결혼을 할 것 같은데 며느리가 될 아이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3명만 만나봐라. 엄마가 소개할 테니까.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모두 아들이 별로 싫다고 합니다. 아니 만나질 않아요. 사진을 처음에 보여줬는데 아니 별로 근데 난 소진 씨 만날래. 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반응을 했죠. 세 번째가 바로 이 여주인공 은경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그를 흔들었을까요? 만나기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경환 씨는 예. 어떠셨어요? 이게 이 주인공 나아요. 여기까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글쎄요, 뭐 욕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냥 궁금했어요. 전 욕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오래 사귄 여자친구를 두고 네. 그 소개팅을 나가다니.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냥 나간 거잖아요. 난 왜 욕을 안 했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아니, 겁니까? 소설이니까 그냥 나가나 보다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주인공에 대한 매력이 여기서 좀 반감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소설을 읽을 때 뭐 주인공이 꼭 매력이 있을 필요는 없죠. 근데 처음에 너무 마마보이 같은 거예요. 엄마가 만나보란다고 만나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리고 은경 씨를 만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뻐서였거든요. 맞아요. 네. 외모가 너무 출중해서 도대체 어떤 여잔가 하고 만나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남자가 뭐 이렇게 해봐야 거기서 그거 아니냐. 저는 그런 식의 어떤 반감을 가지고 이 소설을 읽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반감이 이제 그럼 나중에 복수를 할 수 있게 되네요. 남자가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니까요. 네. 예. 그래서 좀 통쾌한 게 있었어요. 예. 얘는 좀 당해도 싸다. 당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원래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국 헤어지게 돼요. 네. 그것도 약간 그렇잖아요. 그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그 말을 철석같이 알아들은 여자친구가 한 일주일 있다가 본인이 이별 통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은경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마음에 든 거죠. 그래서 소진에게 우리 차분하게 서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이게? 이미 마음 정했잖아 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그냥 네가 생각해보고 우리 헤어지자. 네가 날 찾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여기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진이 우리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한 게 틀림없었고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에 아무튼 현명한 여자였다. 네. 이런 문장도 네. 전형적으로 얄밉고도 철새 느낌의 맞습니다. 그런 남자입니다. 예. 거기에 은경 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정말 예쁜 사람이고 성격도 좋아요. 근데 부모님, 은경 씨의 부모님이 이런 은경과 만나는 나를 굉장히 잘 대해주는 겁니다. 우리 은경이랑 만나다니 자네 참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있나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거죠. 네. 우리 애를 감당해주다니. 그쵸. 예. 왜 멀쩡하신 분인데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속으로 내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 하자 있는 물건 아니야? 라고 문장에 써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도 뭐 물건? 이러면서 하자 사람을 두고 하자 운운하니까 네. 얄밉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주인공이 좀 당하기를 바랬습니다. 넌 좀 깨져봐야 된다. 제가 주인공 이렇게 미워한 작품도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런 적이 그것도 잘 없었거든요. 특색이 있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주인공을 미워할 수 있는 작품. 예. 예. 배명훈 작가님이 이 소설을 잘못 썼다기보다는 저는 의도한 게 아닌가. 너무 착한 주인공이 뒤에서 당하면 괴로우니까 저희 이 괴로움을 좀 반감시키라고 이런 설정을 한 게 아닌가. 굉장히 좋게 해서 그랬습니다. 예. 소개해드렸다시피 은경이라는 인물은 달에서 네. 현대무용을 하다가 온 무용수인데 네. 지구에서는 중력이 있으니까 달에서 하던 그런 무용 패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30cm를 뛸 수 있다면 달에서는 1.8m를 뛸 수 있는 거죠.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마이클 조던은 한 어느 정도 뛰려나. 예, 멀리 뛸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은경이 지구에 이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달 기지라는 게 폐쇄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미 이전에 달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서울이 아니라 지구로 돌아왔다.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서울 같아요. 네, 서울로 온 것 서울이기도 같아요. 하고. 네. 네. 그래서 이 은경을 비롯한 달에서 온 사람들은 지구의 중력을 견뎌야 했고 그 무게가 정말 참을 수 없이 무겁게 느껴졌던 거죠.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오해겐잡으로 소설 생각났어요. 치료탑 옥성. 네네. 그 소설에서도 치료탑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였나요? 아무튼 여러 인류가 우주선 타고 갔다가 거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다시 돌아와서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선 또 비슷하다고 느끼면서 그리고 또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좀 공통점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구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테고요. 특히 달에서만 할 수 있는 예술을 하지 못하게 된 은경 씨의 내면적 고통이라는 건 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은경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은경 씨의 내면은 예술혼으로 가득한 세계였다. 솔직히 나는 그 섬세한 영혼을 감당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왜 예술가들은 자기 내면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소중히 간직하지 않고 저 밑바닥에다 아무렇게나 흘려놓은 것일까? 은경 씨가 인간 정신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건져 올리기 위해 이따금 고뇌와 쓸쓸함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한 내면의 바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피조물이 단지 밑바닥으로 내려가기 위해 저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술을 저 조그만 입으로 들이붓는단 말인가. 엄마는 당신이 당신의 소중한 외아들에게 직접 소개한 그 우아한 피조물의 내면 세계가 사실은 코스모스보다는 카오스에 가깝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엄마는 은경 씨를 마음에 쏙 들어했고 나 또한 그 점에 관해서는 다를 바가 없었다. 나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우는 여자가 짓거리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귀 기울여 듣다니. 게다가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려고 애쓰기까지 하다니. 그건 사랑이 분명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은경 씨에 대한 나의 사랑이 단지 은경 씨의 우아한 외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들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게 뭐 어때서? 하지만 어느 무용수의 한심한 영혼이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그것도 몇 주씩이나 도통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꼴을 보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다. 아니, 그 꼴을 보고도 전혀 짜증이 느껴지지 않는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는 마음을 고쳐먹게 됐다. 내 사랑은 은경 씨의 외모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 복잡한 내면 때문에 생긴 것도 물론 아니다. 결국 내면도 외면도 아닌 희한한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었다.
네, 은경 씨 정말 예술 혼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지 않으세요? 예술혼. 예술혼 운운했던 건 사실 저예요. 네? 아니, 근데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예술혼을 운운하면서 휴가 나와서 교보문고도 오고 아깝잖아요, 시간이. 밤 새면서 음악도 듣고. 그러니까 군대 갔을 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군 생활 하던 시절에 휴가 나왔을 때. 여기서 불태워야 된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간다. 예술혼이 어쩌고 저쩌고 여자친구랑 얘기도 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 예. 그럼 경환 씨가 추구했던 예술혼이라는 건 그때 뭐였나요? 까먹었어요, 다.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셨어요? 바뀌었다기보다 정말 진심으로 까먹었어요. 그때 했던 얘기들. 근데 대략은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너무 난 아깝다. 그런 예술 영화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즐겨 보기도 했었고 심야 영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놀아야 된다. 그리고 또 뭘 만들어야 된다. 뭐 많이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하고 있는 얘기, 네. 책이 하고 있는 얘기들 막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련의 과정을 예술이 이렇게 많은데 난 지금 뭘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와, 야 대단하신데요? 예.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저 그래요? 휴가 나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거는 이제 백일휴가 때 먹을 거 리스트 작성해서 나온 적이 있었죠. 예. 네. 그 다음 휴가 정도부터는 먹을 거에는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타임머신이 있어서 20대의 경환 씨를 만난다면 꼭 묻고 싶네요. 예. 그 별거 없어요. 네. 정말 예술혼이라고 하면 창작자들은 뭐 그런 거 부끄러워서 어떻게 얘기해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명시적으로 꼭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창작 행위를 하는 거겠죠. 그런 것 없이 어떻게 그런 고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막연하게 말이죠. 뭐 외출이나 이런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쨌든 고립된 군 생활을 하고 있을 때니까 네. 박물관 내지는 뭐 미술관 이런 것들이 그냥 가기만 해도 너무 좋으면서 이해가 그러니까 흡수가 됐던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한 어떤 흡입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배고팠으니까. 근데 지금은 백지 같았으니까. 예, 그렇죠. 네. 시간 내서 가기도 힘든 상황일 뿐더러 가더라도 뭐 애기 안고 가야 되고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네. 아무튼 상황에 의해서 바뀐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이 예술혼으로 가득 찬 은경에 대해서 나는 끌리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술혼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야. 예. 누가 봐도 아티스트예요. 저 사람에게 막 끌리는 경험. 이런 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주인공은 그런 거에 끌릴 만한 어떤 여지가 네. 사실 딱히 나와 있진 않은데 본인은 지금 변호를 좀 하는 거죠. 네. 꼭 외모만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내면의 복잡함은 아니고 그렇죠. 외면도 내면도 아닌 희한한 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꼭 예술혼 때문에 끌렸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복합적인 작용.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 호기심. 막연한 동경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예뻐. 그래서 친구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네가 그냥 변태라서 그래. 그냥 너 변태야. 얘기하죠. 정말 뒤에 소설에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변태가 어떠냐고 뭐 자기 변호를 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 은경이라는 사람은 뭐 눈물 많은 예술가다 이런 수식도 붙어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명확하게 그려지는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읽기에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만 서술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맞아요. 은경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든지 네. 은경이 정말 추구하는 예술의 어떤 세계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좀 더 명확하게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주인공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네. 딱히 뭐
거기에 대한 얘기는 많이 바보 같은 주인공이잖아요. 네, 해주질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성실하긴 합니다. 최대한 그녀가 하는 공연을 보려고 해요. 예. 그래서 지구에서 하는 공연을 몇 번 가죠. 근데 뭐 도대체 무용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우리 은경 씨 예쁘다 뭐 이렇게 박수만 쳐주고 예, 예. 옵니다. 은경 씨가 도대체 이번 공연에 어떤 점이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그냥요. 다 좋았어요. 은경 씨가 다 좋았어. 다 좋아요. 그게 뭐예요? 뭐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공연을 보던 나에게 또 다른 어떤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정말 설레는 그 얼굴로 다가와서 네. 이 공연은 정말 중요하다고 꼭 보러 오라고 얘기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된다. 네. 오라고 하죠. 예. 그래서 티켓을 건네주는데요. 그 티켓이 이름이 무중력의 경이라는 제목의 외계예술가협회 설립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네. 이게 3부로 나뉘어진 공연인데요. 화성 신체 예술 동맹과 지구 궤도 예술가 조합이 1부와 2부의 공연을 맡고요. 예. 달 예술가 협회가 3부를 맡아서 하는 공연입니다. 예. 예. 정말 거창합니다. 우주적인 공연이에요. 그렇죠. 예. 은경 씨는 달에서 왔으니까 3부에 출연하죠. 출연을 해요. 그래서 1부와 2부를 다 보고 나서야 은경 씨와 만날 수 있는 그런 티켓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이렇게 약간 독특하게 결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은경 씨가 미국에서 공연을 하니까 신혼여행차 미국을 가고 신혼여행 먼저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장인 장모님 같이 가시죠. 인경 씨 공연도 보고 그랬더니 장인 장모가 화를 냅니다. 아니 신혼여행을 너네끼리 가야지 우리가 왜 가냐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예. 안 따라가셔. 너 갔다 오라고. 우리는 많이 봤어 공연. 가서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짐작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분들이 그 공연을 본다는 것이 그 무중력 공연을 체험한다는 것이 대략 어떤 것이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비 사위에게만 다녀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뭔가 찜찜한 구성은 느끼지만 뭐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은경 씨가 여기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가야지. 그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네. 근데 뭐 혼자 이제 공연장을 찾아서 갔는데요. 정말 시내 중심가에서 한참 떨어진 한적한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미국을 갔는데 이제 공연장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 한적한 어느 곳으로 택시가 달리죠. 그러니까 원래 그 주인공이 나도 기대를 했던 거죠. 이건 진짜 뉴욕 한복판에 어떤 무중력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공연을 보나 봐. 두근두근 하며 갔는데 시골로 갔고 거기에 웬 비행기가 있어요. 서 있었죠. 여기 비행기 그림도 있잖아요. 되게 귀엽게 생겼던데 보통 비행기랑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이제 돌고래처럼 앞에가 조금 더 통통하고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나는 못생긴 비행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주센터에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이곳 자체가 공연장인 거예요. 비행기 아니 공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 이제 탑승하게 되는 그런 장면부터 저희가 좀 읽어드릴게요. 비행기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무엇보다 천장이 높은 게 인상적이었다. 겉모습이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생긴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둥근 아치 모양의 천장은 높이가 적어도 7m는 돼 보였고 뒤쪽에서부터 3분의 2 정도는 좌석이 들어차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에는 좌석이 없었다. 대신 이상한 시설물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시설에 음향시설까지 아무리 봐도 무대라고밖에는 볼 수 없는 시설이었다. 뒤에서 사람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다. 다른 사람들을 흘끗 보니 다들 공연 티켓에 표시된 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나도 티켓을 꺼내 들고 내 자리를 찾아갔다. 늘 그렇듯 제일 좋은 자리였다. 1위기였다. 당황스러웠다. 뭐 하자는 걸까? 내리고 싶었다. 납치당하는 기분이었다. 곧 막이 열렸다. 3명의 남자 무용수가 무대 오른쪽에서 뛰어나와
팔다리를 이리저리 비틀어댔다. 그 순간 우리가 탄 비행기가 아래로 떨어졌다. 나도 모르게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백인 중년 부부가 내 쪽으로 절도 있게 고개를 돌리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쉿 하는 소리를 냈다. 애들 취급을 당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놀란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여기저기에서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난기류인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비행기라는 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배가 흔들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비행기는 지구 중력의 2배에 도달하고도 한참이나 더 고도를 높였다. 잠시 후 기체가 수평으로 자세를 회복하자 다시 무대에 불이 들어왔다. 그러고는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가 다시 한번 덜컥 하강을 시작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탄성이 들렸다. 끙. 무대는 아름다웠지만 객석은 아비규환이었다. 생전 처음으로 인간의 육체가 만들어내는 순수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그것은 예술이 주는 감동의 파도였다. 그와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거대하고 압도적인 멀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백인 노인 하나가 안전벨트를 풀고 화장실 쪽으로 달려가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을 뒹굴었다. 아무래도 지구 노인이 화성 중력에 적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모양이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공연이고 뭐고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파도를 느꼈다. 실로 거대한 파도였다. 비행기가 서서히 파도를 따라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정점에 이르렀다. 정점을 지난 비행기는 곧이어 머리를 아래로 푹 숙였다. 푹. 아주 푹. 끙. 멀미였다. 그것도 아주 생애 최대의 멀미였다. 비행기에서 펼쳐지는 무중력 공연 이런 거였군요. 예.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네. 화성의 중력을 느끼게 해주는 자유낙하. 네. 아하. 그러니까 이 기분을 저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게 롯데월드에서 자이로드롭. 네. 예. 그것을 타고 계속 왕복하는 그런 기분이 이런 것과 비슷할까요? 자이로드롭을 굉장히 자주 타면서 사람들은 앞에서 춤추고 있고 네. 무용수들이. 예. 근데 그 안전벨트를 풀고 화장실을 간다고요. 상상은 잘 가지 않지만 엄청나네. 울렁울렁 되니까. 예. 이거 자이로드롭 탔던 때 기억나세요? 예, 전 몇 번 탔습니다.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다시는 안 탄다고. 그쵸. 하기도 하면서 또 타곤 했던. 예. 저도 자이로드롭을 한 3번 정도 타봤거든요. 진짜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잖아요. 그리고 뱅글뱅글 돌면서 이게 천천히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정말 그 서울 하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그리고 밑에 건물들이 석촌호수를 봤던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이렇게 아주 작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한 3초 정도 있다가 갑자기 상상된다. 네, 예. 순간적으로 우웅 하면서 이렇게 샥 내려가는데 다리가 저절로 이렇게 뜹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무릎이 굽혀져 있는데 예, 뜨면서 나 이제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뭘까? 자이로드롭은 진짜 무중력을 잠깐이나마 좀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거다.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짧아서 한 번 더 타게 되는 그렇죠. 예, 그런 놀이기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비행기예요. 납치인가?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감금 비슷하게.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잘 못 듣고 출발할 수가 있을까? 영어라서 일단 못 알아들은 것도 있지만 공연 전에 좀 설명을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미국까지 왔는데 비행기 타고 지금 올라가는 줄은 몰랐던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승무원들이 설명을 해주죠. 웬 의자 옆에 그 봉지가 있는데 이 봉지의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죠. 잘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구토를 하게 됐을 경우에 담아라. 네. 그거였죠. 구토를 하면서까지도 즐겨야 하는 그런 공연인 거네요. 네. 자, 주인공인 나는 어쨌든 뭐
공연을 다 봐야 되죠. 그리고 음. 은경 씨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음. 은경 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은경 씨가 3부에서 드디어 나오게 되죠. 예. 그 공연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게 참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답군요. 은경 씨가 예, 아름다웠습니다. 예. 예. 은경 씨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이런 그 거였구나. 예술혼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맞아요. 1, 2부의 공연과는 좀 사뭇 달랐어요. 네.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은경 씨는 바람으로 만든 인형처럼 가볍게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이야 지구 중력에서나 달 중력에서나 별로 달라 보일 게 없었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눈에 띄게 차이가 났다. 지구에서 봤을 때보다 6배나 더 가벼워진 은경 씨. 6배나 더 여자 무용수의 본질에 가까워진 가벼운 존재감. 은경 씨는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올랐고 그만큼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다. 채공 시간이 어찌나 길었던지 무대에 발이 닿기 전에 그 긴 팔다리를 쭉쭉 뻗어가며 3번이나 동작을 바꿀 수 있을 정도였다. 그 비현실적인 감각 때문에 나는 다시금 현기증이 일었다. 가늘게 뜬 눈에 이런 것들이 아른거렸다. 지구라는 공간에 의해 정의되는 물체들의 움직임을 훌쩍 벗어나 천상의 규칙에 따라 스스로의 운행 규칙을 다시 정의하는 데까지 이른 초월적인 물체. 혹은 지구라는 구체적 공간을 살짝 벗어나 보편적인 공간인 우주 어딘가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게로는 잴 수 없고 관성으로만 잴 수 있게 된 질량. 여자 무용수라는 역할. 천체가 된 인체. 그리고 여체. 정신없이 무대 위를 떠도는 존재의 파편들.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누군가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절규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 춤은 이제 마지막 동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은경 씨는 몸을 잔뜩 구부려 온몸에 힘을 가득 모으더니 몇 발인가를 빠르게 앞으로 내디디며 공중으로 힘차게 뛰어올랐다. 그리고 두 팔을 자연스럽게 벌리고 가슴을 쫙 편 다음 긴 목선이 최대한 드러나도록 목을 쭉 뻗었다.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언젠가 은경씨가 한 말처럼 천장에 닿을 듯 굉장한 점프였다. 저쯤 가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겠지 하는 지구인의 상식 때문에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은경씨의 동선이 더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이제는 떨어지겠지. 이제는 떨어지겠지. 은경씨는 그런 상식의 착각을 3번이나 저버리고 위로 솟구쳐 올라갔다. 등에 로켓 엔진이라도 단 듯 누군가 위에서 끌어당기기라도 하는 듯. 아니 처음부터 하늘에 속해 있던 사람이 온몸에 지워진 중력의 구속을 끊어내고 마침내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는 은경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그시 감은 눈, 온몸 가득 무언가 소중한 것을 품은 듯 애틋한 표정. 저런 거였구나. 나는 처음으로 진짜 은경씨를 만난 것 같았다. 예술하는 은경씨. 네, 은경씨의 공연. 참 아름답죠. 예. 아니 이쯤 3부까지 공연을 보면은 관객들도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눈도 못 뜨고 이제 네. 있네요. 누군가는 절규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 절규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 낙하의 어떤 지구 중력의 6분의 1을 경험하면서 무용수들은 연극을 펼치고 있는 그렇죠. 건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은경 씨가 이야기했던 그 예술이라는 것, 그리고 지구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은경 씨의 진짜 무용, 또 그녀의 진짜 얼굴을 이 순간을 통해서 보게 됐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장면이겠죠. 누누이 들었던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데이트하면서도 이런 장면이 한번 있잖아요. 네. 지구에서는 아무리 점프를 해도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네. 하면서 펄쩍펄쩍 뛰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프를 막 네. 하는. 근데 지금 이렇게 뛰는데 그럼 달에서는 얼마나 뛰었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주인공도 궁금해했었죠. 네. 지금
이 공연을 보면서 드디어 목격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내려오겠지 하는데 계속 올라가는 그 점프. 네. 예. 경이로운 점프. 맞습니다. 정말 예술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랐던, 정말 이 마마보이에 가깝고, 제가 보기엔 별 매력 없는 이 주인공인 내가 예술에 눈을 뜨게 되는, 정말 찰나의 순간이나마, 그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 대목. 그러니까 이 장면이 있기 위해서 저는 앞에 그 긴 서술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결말을 저희가 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전 그녀가 취한 행위도 이 예술을 본다면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해할 수도 있는 네. 고독한 예술가의 네. 예, 마지막 선택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올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력이 있기 때문에 예,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락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심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읽어드린 그 부분 뒤에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주인공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당신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거야? 라고요. 그렇죠. 네. 네. 혼자서 생각하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솟구쳐 올라가는 은경 씨의 발목을 붙잡아 다시 지면 아래로 끌어내리고 싶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안 돼라고 속으로 외쳤다는 그런 서술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술과 중력과 속도라는 작품이요, 굉장히 저는 은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를테면 예술은 끊임없이 어떤 금기와 어떤 우리의 의식 자체를 초월하려고 하는 예. 모든 움직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비상과 초월은 항상 어떤 제약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벽에 부딪히곤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학이라는 건 언어에 의해서 표현되는 예술이지만 그 언어 자체가 제약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정확한 말을 담아낼 수 있는 말은 어디에도 없거든요. 제가 한번 공연을 하면서 이런 유행어 아닌 유행어를 만든 적이 있어요. 어떤 공연에 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 감사한데 언어의 한계를 느낀다. 예.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죠.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예. 기표는 기에 가 닿지 못하고 언제나 미끄러진다. 뭐 이런 유명한 명제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언제나 그 의미에 우리는 표현으로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런 본질적인 한계.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예술혼. 이것이 저는 예술과 중력과 속도라는 말로써 지금 작가가 표현해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괜히 읽고 나니까 어디론가 낙하하고 있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작품인데, 네.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 이제 웃음 났던 부분들을 넘어서 또 예술에 대한 어떤 은유들 네.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예술과 중력 가속도, 은경이라는 이 인물은, 네. 참, 지구에서는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점프 제약이 있고, 네. 달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어떤 본인이 펼치고자 했던 무용 예술의 이상향에 좀 더 가까운 퍼포먼스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제약이 있었는데 심지어 지구까지 왔으니 네. 예술혼이 불타는 무용수로서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다른 설정으로 좀 가정해 보면 네. 더 좀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령 글 쓰는 제가 키보드를 이렇게 두들기는데 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구보다 중력이 한 10배쯤 되는 그런 곳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너무 무거워. 그래서 그것도 있겠고요. 네. 갑자기 생각이 쓸 나네요. 수가 없어. 막 늘 쓰는 타자 방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설정 한번 잘못 건드리면은 2벌씩, 3벌씩 2벌씩이 뭐 아니라 네. 3벌씩 이렇게 네, 바뀌면은 네. 난리 나더라고요. 그렇죠. 절대 못 찾아요. 어디에 비읍이 있는지가 네. 저 정말 답답했던데 그거랑 또 약간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제약.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던 것을 하지 못했을 때 네, 그런 구속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그냥 좀 번박하게 얘기하면 어떤 예술은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예. 이게 변명하는 거잖아요. 이 외계 예술가 협회가 이 공연이 끝난 이후에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 사기 등의 혐의로 조직이 네. 완전히 해체됩니다. 저는 여기 보고 또 웃었어요. 네. 이런 공연을 치른 그 주관 단체가 불법 감금, 네. 사기 혐의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남기는 말이 뭐냐면 원래 타인의 예술 행위는 보는 사람을 구역질나게 만들 수도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글쎄요. 이 타인의 예술 행위는 보는 사람을 구역질나게 만들 수도 있다.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구역질나는 예술 행위들. 그렇죠. 네, 본 것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네. 현대미술관이 있었는데 어느 구역에 들어가면요. 성기들의 대잔치예요. 이게 왜 여기 걸려있나 싶은데 걸어도 계속 나와요. 네, 독특하더라고요. 그렇죠. 꼭 미만이 예술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추라는 것도 예, 예술의 범주에 속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들의 어떤 변명이 나름대로 저는 합리성이 있다고 예.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걸 강제로 했다는 건. 하지만 뭐 강제라기보다는 티켓 다 구매해가지고 예. 온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예. 뭐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너무 충분하지 않았죠. 근데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비행기에서 한다. 라고 하면 어느 비행을 정도 할 수도 각오를 있겠구나. 하고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나 그 백인 중년 부부가 맨 처음에 주인공이 조용히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 하니까 쉿 이랬잖아요. 알고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고 온 사람도 있고 전혀 알지 못하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예술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환영받기는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것. 그걸 이 소설이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은경이라는 인물을 저희가 또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소설집에 은경이라는 인물이 계속 나옵니다. 네. 그 작가의 말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본다. 실존 인물 아니냐. 이 소설 말고도 등장하는 은경들. 그런데 잠깐 은경을 등장시키지 않았던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네. 그런데 반성한다. 지금부터 다시 은경과 함께 나이 들어가고 이야기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은경이요. 그러니까 가령 조개를 읽어요라는 작품에서는 나의 과외 선생님으로 나옵니다. 과외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 은경이라는 인물이 정말 여러 명인 동시에 또 한 명의 인물 같다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요. 네. 예, 저한테는 참 이 은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파보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예. 이 배명훈 작가의 뭐 인터뷰나 혹은 독자의 만남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배명훈 작가가 답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글을 읽기 전부터 저는 계속 이 김은경이라는 인물을 쓰고 있었는데요. 습작할 때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 네 이야기지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성별을 바꾸면 그 이야기가 안 나와요. 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쓰지만 성별을 바꿔서 나는 아니다. 내가 창작한 인물이다라고 하기 위해 은경이라는 인물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또 소설을 쓸 때 등장인물 이름을 안 지어놓으면 막히거든요. 이름 짓느라 막히는 게 싫어서 전에 지었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초기에는 좀 있었어요. 은경이는 그런 인물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 인간이 여성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길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 인간이 남성인 경향이 있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그걸 안 했다는 게 굉장히 행운이죠.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그 뒤에도 주인공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꼭 남자여야 할 필요가 없으면 그냥 은경이가 나오니까 당연히 여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작가의 말에서는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소설 속에서 김은경이 30대, 40대를 살아갈 수 없다면 나 또한 30대, 40대 작가로서 경력을 이어갈 수 없다. 이제 김은경은 내가 느낀 그 어색함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고 나와 함께 계속 나이를 먹어갈 것이다. 네. 기대되는데요. 김은경이 나이 먹어가는 과정.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주소년에서 제주도가 빠질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소년이 빠질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소년과 제주도가 빠질 수 없는 거죠. 제주도는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러네요. 예. 제주도는 이번에 좀 약간 특별히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늘 제주도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맞아요. 언제까지나. 제주도라기보다는 소년에 가깝군요. 그런 작가의 작품 활동과 더불어 끊임없이 성장하고 또 나이 들어가는 그런 캐릭터라니 매력적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기본 인간이 여자라는 설정. 완전히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별일 없으면 그냥 여자가 주인공인 소설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술과 중력과 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개팅 남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의 서술로 진행이 되니까 남자 주인공 같은 느낌을 좀 받기는 했지만 네. 얻어 걸렸다 그러죠. 좋은 얻어 걸림인 것 같습니다. 네. 배명훈 작가는 이번에 이 단편을 출간 시기를 이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최근에 쓴 작품들로 이렇게 꾸린 게 아니라요. 정말 등단작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씻지 못했던 작품들 또 좀 주제로 묶일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별해서 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작품집을 천천히 읽으면서 배명훈 작가가 맞아 이랬지 이렇게 좋은 소설을 쓰는 작가였지라고 새삼 느끼게 됐어요. 예. 특히 이 표제작 말고도 조개를 읽어요나 또 예비군 로봇의 경우는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되게 무릎을 치면서 네. 깜짝깜짝 놀라면서 네. 읽었어요. 이 조개를 읽어요는 여러분들이 저는 특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추천 단편입니다. 네. 저희도 오늘 조개를 읽어요까지 다뤄보려고 했는데 이제 예술과 중력과 속도를 깊이 다루다 보니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또 깊이 다뤘다고 하기에는 또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편치고는 배명훈 작가가 인터뷰에서 또 밝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소설이 잘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명훈 월드라는 표현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기존의 비평 틀에서 잘은 모르겠는데 라는 뜻으로 쓰는 말인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들었을 때 어떤가 하는 질문자의 질문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배명훈 작가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다. 3가지 종류의 말을 많이 듣는다. 전쟁 이야기를 많이 쓰니까 복잡한 군사적 지식, 타워는 복잡한 정치학적 지식, 그런 식으로 또 복잡한 과학적 지식도 있다. 비평을 보면 복잡한 뭐뭐뭐적 지식이라고 한 다음에 들어가면 내용이 없다. 안으로 안 들어간다. 그리고 인물 분석을 해버린다. 그러면 포인트가 너무 다르다. 청호는 우주전쟁 이야기인데 축이 크게 3가지다. 그중 2가지는 복잡한 군사학적 지식과 복잡한 과학적 지식으로 더 설명이 없고 인물 분석을 하면서는 로맨스만 이야기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이유는 SF 작품들이 신인상이나 문학상 등에 잘 발탁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해서다.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보니까 그 외의 개성과 장점에 가산점이 하나도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배명훈 작가의 인터뷰를 보고 뜨끔해야 되는 건가요? 자기 반성을 했어요. 네. 특히 비평가들이 비평을 할 때요. 예. 어떤 작품을 볼 때 대부분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장점이 될 때도 많습니다. 확고한 자기만의 비평적 주관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한계가 안 될 통하는 때도. 작품들도 있어요. 예. 네, 그 작품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데 예. 고루한 방식으로
읽다 보니 그 작품을 이상한 방향으로 곡해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특히나 캐릭터 분석의 경우에 그렇거든요. 예술과 중력 가속도라는 이 소설을 접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더 적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계를 짓지 않고 이 작품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비평가라는 눈에 어떤 틀을 가지고 이 작품을 대하면 그러니까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되지 않고. 제가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제가 소설을 읽을 때의 초반 느낌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인공 너무 별론데 막 마마보이의 뭐 여자친구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고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바로 지금 방금 배명훈 작가가 인물 분석이에요. 이야기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서 독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요.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캐릭터에 집중해서 본다. 예, 이미 그렇게 읽고 있다. 그렇죠. 저는 물론이고요. 네. 예. 근데 작가의 경우에는 특히 SF라는 이런 장르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좀 틀을 봐달라 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청을 하면서 지금 얘기한 거죠. 네. 두 가지 다른 틀. 복잡한 군사학적 지식, 복잡한 과학적 지식. 그렇게 말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틀들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거기에 대해서 복잡하니까 설명을 못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요. 비평가의 무능이죠. 인문학적 지식은 상당히 비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SF가 다루고 있는 이런 과학적 지식이나 그다음에 정치학과 관련된 얘기들은 이게 문학 비평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거기에 대해선 포인트를 집어내지 못하는 거죠. 이게 저는 배명훈 작가가 그동안 문단에서는 호출이 어느 정도 됐으면서도 배명훈 작가에 대한 괜찮은 작가론이나 작품론이 상대적으로 좀 빈약했던 게 이런 이유에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짧은 소설을 통해서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한계까지도 돌아볼 수 있게 되네요. 뭐랄까 평론가들의 머리 위에 있다는 느낌도 좀 받게 되는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법을 그 독자들과 또 평론가들이 많이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소설을 단순히 어떤 인물에 국한시켜서 본다면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작품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술과 중력 가속도라는 예술과 그것을 제약하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 근데 예술은 그것조차 뛰어넘으려고 하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서 본다면 이 소설은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오거든요. 지금 문득 스쳐가는 한 인물과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임성순 작가와 문근영은 위험해 그 소설. 네. 예. 그때도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알 수 없는데 뭔가 더 뛰어넘어 있고 예, 그런 기분 그쵸.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배명훈 작가는 제가 나중에 또 본격적인 작가론을 쓰고 싶다는 막 욕망이 불끈불끈 솟게 만드는 작가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학책 많이 샀다고 했잖아요. 한 20-30권 정독하고 난 다음에 이 작품 비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평론가에게 그런 의지를 불어넣었다는 게 이미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을 하신 작가님이네요. 네. 이 책의 표지도 상당히 독특해요. 예. 예술과 중력 가속도라는 제목이 있고 달이 크게 그려져 있고요. 네. 네모난 박스, 투명 박스가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 이 소설에서 은경이 했던 동작이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 소설이 담아내고자 하는 핵심. 그러니까 예술과 중력 가속도를 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달이라는 우주적인 배경이 나오죠. 그리고 은경이 어떤 상자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뚫어내려고 하는 듯한. 그렇구나. 상자에 갇혀 있다. 그쵸. 그런 의미도 이 또 제약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제약 자체는 또 투명한 거잖아요. 벗어날 수도 있고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책의 표지는 참 보면 볼수록 또 의미가 새로 나오네요. 네, 잘 만드신 것 잘 같아요. 만든 표지입니다. 네. 배명훈 작가님, 언젠가는 꼭 낭만서점에서도 한번 초대를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그런 작가님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배명훈 작가의 소설집 예술과 중력가속도 중에서 표제작인 예술과 중력가속도를 다뤄봤는데요. 다음에는 작가님도 모시고 싶기도 하고 더 깊은 얘기도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